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간은 도덕적 추론과 토론을 중심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덕적 추론, 이 도덕적 추론의 어떤 3단 논법 형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토론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내용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크게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성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자, 도덕적 추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 원리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실 판단을 도덕 원리에 대입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련의 절차, 이걸 갖다가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적 추론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바로 3단 논법을 형식을 띈다라는 겁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의 형식,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였죠? 예, 어떤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전제가 있고,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3단 논법인데, 지금 도덕 원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대전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전제가 사실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도덕 판단이 결론에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제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에서 이제 소전제를 하나 끌어오는 거죠. 소전제는 뭐냐면요. 소크라테스가 뭐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예, 3단 논법의 적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덕적 추론도 이 형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추론을 이제 적용시켜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제는 도덕 원리라고 했죠. 이 도덕 원리를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어떤 도덕 원리를 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도덕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떤 도덕 판단? 예,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 어떤 사실이냐? 자발적 안락사라는 겁니다. 자발적 안락사. 그러면은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되는 거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 안락사는 그러므로 뭐한다? 옳지 않다라는 도덕 판단을 하고, 저는 그래서 자발적 안락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 추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 현상에 냉철하게 대처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대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추론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성찰이 나오죠. 도덕적 성찰과 관련해서는 예전의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교에서 얘기했던 일일 삼성, 거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되새겨서
성찰하는데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1일 3성은 뭐였죠? 예, 그렇죠. 매일 3번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것이 1일 3성이었고, 또 거경은 뭐였습니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그 다음에 몸가짐을 삼가면서 덕을 함양하는 거, 이거 거경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 우리에게 있는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마음 수양, 이런 수행법이 참선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삼파술. 이 삼파술은 어디에서 나왔죠? 소크라테스에서 나왔죠. 끊임없는 질문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었죠.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혹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수행 방법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내용 중에 마지막이죠. 토론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있다?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왜? 소수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수하고도 뭐 해야 된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논쟁의 과정이 결국 어떻게 된다? 보다 더 가까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도덕적 추론, 도덕적 성찰 토론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도덕적 추론과 토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결국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논리적 검증입니다. 논리적 검증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출제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도덕적 추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 측면에서 도덕적 추론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덕적 추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적 측면에서 도덕 추론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고,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는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 제시문이 나옵니다. 전시문이 나오면서 이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서 갑과 을이 대화를 하는데, 즉 토론을 하는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띈다는 거죠. 상반된 입장. 그럼 그 상반된 입장이 정말 뭐냐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야 되는 건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딜레마를 제시했을 때 논쟁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쳤던 문제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을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확진자의 어떤 조사 결과를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을이 뭐죠?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이 결과 공개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을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한다면은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뭐죠?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시 을을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 그렇죠. 결과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결국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생활보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확진자는 역할족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역할족사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동의했었죠.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가? 당연히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 했죠? 공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입장이죠.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둘 다 얘기하고 있죠. 다만 무슨 차이가 있었죠?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가?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을은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갑은 뭐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정보도 공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이 문제처럼 토론의 핵심 쟁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논리적 검증 능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관련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절대 틀리지 않도록 우리 관심 가집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